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부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분들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말이죠. 이 경찰청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앉아 있는데요. 바로 아래 높은 사람들 치안정감 무려 7자리 중에 5명이 임명이 됐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청장이 새로 오면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그 밑에 이제 고위 간부들로 인사발령을 내잖아요. 근데 매우 이례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치안정감 인사를 했어요. 이 7명이나 되네요. 과거 제가 있을 때는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은 뭐 치안정감이 몇 명 안 됐어요. 서울청장, 그 다음에 경찰대학장, 그 다음에 경기청장, 부산청장 이 정도가 치안정감이었는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7자리나 됐어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고 흔히가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경찰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치안 정감이 7자리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요 이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니까 치안 정감이면 1급이잖아요. 1급 일반 행정부처요. 1급 행정부처 한 2~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치안 정감 자리가 7개, 1급 자리가 야 이거 군하고 이제 비슷해졌어요. 군도 뭐 얘기가 논란이 있지만은 사성 장군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3스타가 1급 대우를 받는데요. 자, 사성 장군이요. 이 차관급 대우 받는 분들이 거의 뭐 사성 장군이 아마 8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사성 장군 8명, 일반 부처 차관이 몇 명입니까? 아무리 센 기재부도요. 딱 2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또 검찰은 더해요. 검찰 고검장이 6명이잖아요. 대검 차장까지 하면 7명인데 이 고검장들이 검사장 고검장이 지금 이제 차관급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지검장들이 1급 대우를 받는데 1급 대우 전국 지검장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고검장이 7명? 야,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속칭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군, 군은 권력기관은 아니죠. 이 직급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이게 공무원 간에 지금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거 갑자기 좀 주제가 바뀌었지만은 갑자기 지금 제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7명 중에 5명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뭐 이름 보니까 다 생소한 인물들이에요. 자, 김광호 울산청장, 박지영 전남청장, 송정혜 경무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우철문 수사기획관, 그 다음에 윤희군 경비국장 이렇게 해서요.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의 5명이 발표를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치안정감 7명 중에요. 이제 그 중에 1명이 경찰청장이 되기 때문에 이 오늘 임명된 사람을 포함해서 치안정감이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현 경찰청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이 중에서 이제 경찰청장이 탄생한다. 그리고요 이번 인사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에 정부직 인사에서 여성이 너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성 한 분이 이번에 치안정감 송정혜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자, 이분의 굉장히 특징은요 순경 계급에서 시작해서 지금 치안정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만 더 올라가면 치안총감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경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입지전적인 인물 발탁한 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 송 기획관에게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순경이 얼마나 많아요. 순경에서 시작해서 치안총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전에 이 안흥모 전 내무부 장관도 하고 뭐 충남도지사도 하고 경찰청장도 그 당시는 이제 치안본부장이라고 했나요? 아주 대단한 스토리를 가진 분인데 안흥모 당시 치안본부장이 순경에서 시작해서 경찰 총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로 순경에서 시작해서 치안정감까지 가신 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경찰 인사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지금요 매일같이 중요한 재미있는 뉴스 바로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 7월 달에 한국에서 게임 2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7월 13일 날 오후 8시에 K리그 올스타 팀과 친선 경기를 갖고 그 다음에 사흘 후인 7월 16일 오후 8시에는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와 경기를 치릅니다. 뭐 세비야는
대단한 팀이죠. 이 스페인 2021년도 2022년도 시즌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라리가에서 4위에 올랐고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에서도 6차례나 우승해가지고요.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중계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오늘 YTN 뉴스킹 박준입니다에 나와서 인터뷰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일선에 일체 나서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절대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 거다. 내지 않을 거다. 예, 그냥 양산에서 자연인으로 조용히 보내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야당의 지지세가요,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요.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복심인데, 이 윤건영 의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메시지에도 살짝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냥 이재명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은요, 반 문재인이잖아요. 그래서 친문들은 이재명을 싫어해. 그런데 뭐 윤건영 당연히 친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러한 윤건영 의원이 절대 메시지 짧은 것도 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너 과반 확보한다고 했잖아. 알아서 해. 이 얘기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윤건영 의원 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 그야말로 이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 통화라도 하자. 이걸 바이든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 이러한 얘기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문화일보의 단독 뉴스인데요. 김만배 타운하우스에서 명품백 수십 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뭐 그동안에 지금 이 타운하우스 소유주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느냐. 그래서 이게 특혜 로비 대상 인물들 여기서 이제 모셔놓고 로비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지금까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로비 대상자들을 부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쭉 보니까 초고가의 양주, 그 다음에 명품백 수십 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8년 된 양주, 그 다음에 초고가 명품백, 초고가 여성 의류, 이런 것이요. 이 벽면에 있는 수납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뭘로 발견됐겠어요? 이거 쓴 흔적이 없고 아주 신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로비할 때 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예. 소장용 치고는요, 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새 거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로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 수사팀에서는요, 이 대장동 인물들이 정관계 부인들에게 주려고 판교하우스에 숨겨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CCTV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 그 가족이 자주 이 저착에 드나든 정황은 확보해놓고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 한 60억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죠.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벌써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100억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실소유주는 김만배가 맞다. 이렇게 경찰은 일단 특정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나 정관계 인사들이 이 판교 타운하우스에 드나든 정황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사가요 지지부진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고 이게 부정부패 이거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지휘부들이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제대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자 몸통 반드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개딸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지현 비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과했는데 이거 뭐 사과 진정성 있겠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선거니까 급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대중 정당을 만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10초간에 걸쳐서요 90도 폴드 인사를 하면서 내로남불 오명을 벗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사과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요 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나 하죠. 이거 습관성 사과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슴 뛰는 민주당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지금 전국 유세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라는 질책도 많고,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서 누굽니까? 이게 이재명이잖아요. 이게 누구겠어요? 송영길이죠. 예. 그 다음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고 염치가 없고,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저 박지원을 믿어달라.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5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 이게 맹목적 지지가 뭐예요? 이게 친명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고,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도 바꾸겠고,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저 박지원이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돼 나가겠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겠다. 그리고 기회를 달라. 이러한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내부 총질기간 아니야,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은 내부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대응해 왔는데, 오늘 나름대로 이 입장문을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히 보셨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 나름대로는 짚었습니다. 문제는 의사가 말이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처방이 잘못되면 어떻게, 약을 잘 써야 되냐,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진단에 그 병에 딱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잘못 쓰면 아무 이유 없어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들, 5가지 민주당 받겠다는 거, 이거 뭐 진단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약을 어떻게 쓰느냐, 타이밍, 그렇죠? 그 다음에 5가지 약속에 따른 각각의 대책,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날 텐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혁 의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혁 의원의 논평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역시 또 한번 비판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숙 여사 지금 어깨춤을 춰가지고 정치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강산해가 노래 부를 때 이 어깨 춤을 췄는데, 역시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어깨춤 췄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든 추도식이에요, 추도식. 그리고 복장서부터요, 추도식에 맞게 새까만 옷, 새까만 넥타이 다 그렇게 메고 왔어요. 정중하게. 그런데 거기서 어깨춤 들썩들썩, 이거요, 우선 전직 대통령 부인답지가 않아. 그리고 나이도 너무 젊어. 어깨 들썩들썩 하기에는 알 것 다 아는 점잖은 이 대통령 부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야말로 상황에도 안 맞고요, 분위기에도 안 맞고, 연륜으로 봐도 안 맞고, 뭘로도 이게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혁 의원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 김정숙 여사가 정숙 씨를 해냈다. 정숙 씨 이거 뻔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가수 이 강산의 씨의 노래에 어깨춤을 추고 끼를 발산한 것이다. 옆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고 즉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는 정숙 씨를 흥을 말리지 못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그의 죽음은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었고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23일 봉화 행사 이후 맹렬한 추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등산화가 공개되기도 했고 비장하게 장렬하게 같은 진영의 처연한 결집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깨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요. 저 자리가 앉아서 어깨춤을 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당황한 진영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은 이미 축제라고 매우 오묘한 해석을 했는데 시작은 비장 코드였으나 중간에 갑자기 댄스 코드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그러면서요. 진짜 축제였다면 검은 상복을 입고 비극적인 표정으로 입장할 것이 절대 아니었다.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캐스팅 미스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습 차원에서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리운 세월이었다. 라고 했지만은 성공한 변명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렇게 남겼는데 또 이렇게 유서를 언급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까맣게 잊힌 말이 된 듯하다. 이러면서요. 참 어이없다.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김정숙 여사 그야말로 친문 진영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요. 많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추도식에서 춤을 추는 게 말이나 되냐? 눈을 의심했다. 노래랑 상관없이 저런 분위기에서 어깨춤이 웬 말이냐. 합성인 줄 알았다. 이런 부정적 평가들이 줄을 닫고 있어요. 대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셔서 우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후보들이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